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고대 문명의 완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로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서양 고대 문명의 시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리스 문명과 또 이 그리스 문명과 오리엔트 문명을 하나의 거대 문명으로 확장 그리고 통일한 헬레니즘 시대를 개창한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죠. 이 그리스 문명으로 시작된 이 서양의 고대 문명은 이 알렉산드로스에 이어서 오리엔트까지 합쳐진 거대 문명으로 발돋움했고, 이렇게 어찌 보면 동쪽에서 시작한 서양의 고대 문명이 서유럽 지역, 서쪽으로 좀 더 확장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 바로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 이탈리아 반도에까지 이 서양의 고대 문명이 확장되기 이르렀는데, 이 당시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에 로마라고 하는 조그만한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이 로마는 초창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소도시 국가에 불과했지만 점차 그 세력이 커지더니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전 지중해를 아우르는 서양 고대 문명을 완성시키는 대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무려 1000년 이상이나 지속되게 됩니다. 정확히는 뭐 1000년 이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뭐 대략 1000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국가 이 로마가 어떻게 전 지중해를 아우르고 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서양 고대 문명을 완성시켰다라고 평가할 만한 대제국으로 성장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항상 이 수업을 할 때마다 이 축구복을 입죠. 좀 특이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축구복을 그냥 입고 촬영하는 건데, 오늘 입고 있는 이 축구복은 오늘 제가 수업할 내용과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남학생 기준으로 제가 꼭 설명을 하는 것 같아 여학생들에겐 상당히 죄송한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축구복이 바로 어디의 축구복이냐면 이탈리아 프로축구 팀 중에 하나인 이 AS 로마라는 팀의 이 축구복이에요.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 왼쪽,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오른쪽 가슴팍이 되겠죠. 제 왼쪽 가슴팍에 그 AS 로마라고 하는 축구팀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이제 확장시키기는 좀 확대시킬 수는 없는데, 이 그림을 잘 보다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늑대가 있고, 늑대, 정확히는 암컷 늑대예요. 암컷 늑대가 있고, 그 늑대의 젖을 어떤 꼬마아이 두 아이가 늑대의 젖을 받아먹고 있는 이 조각상이에요. 그 조각상이 바로 이 로마를 상징하는 조각상이기도 해요. 암컷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는 두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로마의 상징성과 같은 조각이에요. 아직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이 안 오죠? 이 로마의 건국 신화를 보면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두 형제가 나와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암컷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고 있는 그 두 아이 이름이 첫째는 로물루스, 둘째는 레무스라고 하는 두 어린 아이가 나옵니다. 이 두 형제는 어떤 왕가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이 왕위 계승 분쟁에서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어떤 숲속에 버림을 받았다고 해요. 이 버려졌던 두 형제를 지나가던 암컷 늑대가 길러서 데리고 가서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이 두 형제가 나중에 성장하고 난 이후에 왕위 계승 분쟁에 다시 참여하게 되고 이곳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두 형제가 새로운 터전을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각기 다른 왕조 국가를 세웠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이 레무스가 세운 이 왕조 국가가 로물루스가 세운 왕조 국가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그 지역을 로물루스의 땅을 라틴어로 로마라고 한대요. 이렇게 로마가 탄생했다고 해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로마의 건국설화는 좀 어디서 많이 봤을 법한 내용 구조이죠.
이런 내용 구조는 우리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고구려 시조가 누구죠? 네, 주몽이죠. 이 주몽의 두 아들 중에 비류와 온조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비류와 온조가 새로운 국가, 왕조, 영토를 개척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 비류와 온조가 각기 인천 지역과 서울 지역에 서로 다른 터전을 잡았다고 해요. 그 중에 온조가 세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백제라는 국가가 탄생했다는 것이 백제 건국설화예요. 여기서도 비류와 온조라는 두 형제가 나오고, 결국 비류가 세운 터전은 온조가 세운 터전에게 흡수 통일되거든요. 마치 로마의 건국설화처럼 로물루스, 레무스와 같은 두 형제가 각기 서로 다른 터전을 잡고 로물루스가 동생인 레무스의 땅을 흡수하는 과정, 이런 과정. 또 우리 건국설화를 보면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 로마의 건국설화를 보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일까요? 전혀 사실이 아니겠죠, 그죠? 알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거나 당연히 뻥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단순히 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실에 근거한 뻥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에 근거한 뻥. 그럼 왜 사실에 근거한 뻥을 만드느냐? 이 당시에는 어떤 지배계층과 왕조 이 창업자들이 자신의 지배계급의 정당성을 이 백성들 혹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건국 과정을 약간 이렇게 좀 꾸며놓기 위해서 뻥이라는 요소를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대를 거쳐가지고 구전을 통해가지고 거치면서 신화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에 의해서 이 로마가 탄생했다는 이런 건국설화를 가지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가 있었다는 것. 여기서 이제 로마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이 오해를,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 로마라는 국가가 탄생했을 당시에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가 있었고 그리스가 멸망하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도시는 그리스가 번성하고 있었을 때, 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헬레니즘 왕국들을 건국하고 있었을 당시에도 로마라는 왕조 국가는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대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결국에 로마에 의해서 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의해서 서양의 고대 문명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좀 많은 이야기를 했죠. 자, 로마의 역사를 제가 좀 더 간단히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로마라고 제목을 적어봤고, 그 이후에 노란색 이 분필로 왕정, 공화정, 제정이라고 표시해 두었죠. 그리고 왕정, 공화정, 제정의 앞뒤에 나름의 연대표를 적어 보았어요. 하나 또 높아심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정확한 연도를 정말 달달달 외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도표를 적어 놓은 것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연도표를 묻는 그런 시험 문제는 절대 출제하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로마의 역사는 왕정에서 공화정, 공화정에서 제정, 이렇게 정치 체제를 변화시킨다고 해요. 변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연도표를 제가 적어 보았어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로물루스에 의한 로마의 건국 신화를 통해서 기원전 753년에 로마라는 조그만한 도시국가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동방과 마찬가지로 왕을 기준으로 로마가 통치되었던 왕정 시대가 있었어요. 왕정 시대. 또 종이 쳐버렸네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왕이 사라진 공화정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요. 자, 요거는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 혼자
우리 정규교사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공화정 밑에는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냐면 여기에는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없다는 시대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는 공화정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디처럼? 그렇죠. 마치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로마의 공화정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그리스 공화정 체제를 많이 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공화정 체제에서 무엇으로 변했죠? 제정으로 변하죠. 제정. 이것도 앞에다가 어떤 한 글자를 써놓으면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어떤 글자냐면 제자 앞에다가 요 제자 앞에다가 황자를 써놓으세요. 황제정을 말하는 거예요. 황제정. 황제가 등장해서 통치를 하는 제정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또 간혹 어떤 학생들은 이 왕정과 제정을 선생님 이거 왜 어떤 것은 왕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황제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동양에서는 왕과 황제를 구분하는 용어를 이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이 그 전에 있던 우두머리인 왕과 달리 스스로를 황제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왕정과 황제정은 물론 그 용어도 다르긴 하지만 이땐 정말 강력한 그 이전의 왕보다는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우두머리가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정의 시대를 도래하게 되고 이 제정의 시대 끝에는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왜 여기서 또 로마가 아니고 서자가 붙었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 수업 마무리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로마는 그 로물루스에 의해서 로마라는 조그만한 도시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로마가 통치되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절이 509년까지예요. 509년까지. 대략 한 250년가량 왕을 중심으로 로마라는 왕조가 운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 게 없어요. 이 부분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도 많이 남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모든 역사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의 왕정시대 때는 딱히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어디 부분부터냐면 바로 이 공화정의 역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도 동양처럼 왕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어느 순간 왕을 몰아내버리고 오늘날 민주정치와 비슷한 마치 그리스의 민주정치와 비슷한 그런 정치체제로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절을 공화정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화정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없었다고 했죠? 그럼 왕이 없으면 대체 국가와 왕조를 누가 운영하냐 이거예요. 자, 로마 공화정의 핵심적인 정치 기구 혹은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직위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정치의 초창기의 핵심은 바로 뭐였냐면 원로원이었어요. 원로원이라고 하는 로마 귀족들의 회의 기구였어요. 로마 귀족들의 회의 기구.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 제도는 단원제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은 상원 의원, 그 다음에 하원 의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갑자기 또 정치 이야기하니까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상원 의원에 해당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원로원이에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 그냥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쨌든 귀족들의 회의 기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삼국시대 때 신라의 귀족회의, 화백회의라고 있었죠. 그 화백회의와 같은 것이 바로 원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공화정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정관이에요. 집정관 아주 중요해요. 이 집정관은 뭐라 부르냐면 콘술이라 불러요. 콘술이라 부르고 그 인원수는 2명이에요. 2명.
2명이고, 그리고 임기는 딱 1년이에요. 1년만 임기를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대다수의 집정관의 1년 임기를 끝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은퇴를 하느냐? 은퇴를 하지 않고 대다수가 어디에서 다시 활동하냐면 원로원으로 들어가서 귀족회의의 한 명의 일원이 됩니다. 이 원로원의 회원 자격은 죽을 때까지예요. 종신이에요, 종신. 하지만 로마 공화정의 나름 핵심적인 역할은 이 두 명의 집정관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뭐 일본이나 영국으로 치면 총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집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중국으로 따지면 주석, 시진핑 주석 같은 그 직위를 집정관 두 명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명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집권하다 보면 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두 명의 집정관을 두었다고 해요.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기원전 500년경에 이런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획기적이죠. 획기적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모든 자유로운 시민들의 집합체인 민회가 있었어요. 민회. 민회. 또다시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연 설명하자면 이 자유로운 시민에는 귀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시민에는. 로마나 그리스나 신분 구성을 둘로 나누자면 시민과 노예, 자유인과 비자유인 이렇게 구분하면 편해요. 그 시민 중에서 대대손손 뭐 고위 관직이나 뭐 직분이나 이런 뭐 부나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하고 그 귀족들 중심으로 원론과 집정관과 또 민회 또한 귀족들이 포함되었고 귀족들이 거의 운영하다시피 했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로마가 공화정이라고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정치가 운영이 되었다? 바로 귀족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로원, 집정관, 민회를 전부 다 누가 장악했기 때문에? 귀족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 로마 공화정의 정치체제는 귀족 중심의 정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누가 반발하겠어요? 귀족이 아닌 자유로운 사람. 시민 중에 귀족이 아닌 자. 그 사람들을 이제 평민이라고 불러볼게요. 이 평민들이 반발을 하겠죠. 근데 평민들이 처음부터 반발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귀족이 귀족이었던 이유는 선생님이 그리스 문명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죠. 귀족이 평상시에 높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귀족만이 자기가 부담을 해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구매를 한 이후에 전쟁에 참여했다고 했죠. 돈이 없는, 무기를 살 수 없는 이 일반 평민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전쟁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 군사적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고 했어요. 그러니 전쟁 시에 군사적 기여도가 컸던 부를 갖추고 있었던 귀족들이 평시에도 참 높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로마 사회에도 초창기에는 높은 군사적 기여도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귀족들이 높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로마도 경제적으로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고 또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양상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리스 문명 이야기할 때 선생님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에 평민들이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는 과정이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그랬죠. 전차를 두고 싸우는 이런 전쟁에서 전차 없이 말 없이 일반 평민들이 칼과 방패 가지고 보병으로 참전하는 밀집대형 중장 보병의 전술이 이때 로마에도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말 없이 전차 없이도 칼과 방패만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평민들도 전쟁에 많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평민들도 군사적 기여도를 가지게 되고 이들도 당연히 평시에 귀족들만이 독점하고 있었던 이 참정권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귀족과 평민이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참정권을 두고 서로 치열하게 대립을 하겠죠. 대립하겠죠. 그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의 이 민주정치 발전과 로마의 민주정치 발전은 좀 모습이 좀 달라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뛰어난 정치인들이 등장해서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와 같은 뛰어난 정치인들이 등장해서 참정권을 요구하는 평민들에게 참정권을 조금씩 나눠주었죠. 그런데 로마는 이런 식으로 발전했던 게 아니에요. 로마는 그리스와는 달리 평민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는 평민들이 그야말로 귀족들과 투쟁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참정권을 얻어냈어요. 다시, 그리스는 뛰어난 정치인, 귀족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는 평민들에게 조금씩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는데, 로마의 민주정치 발전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족이 참정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평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귀족들에게 대항해서 철저하게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 참정권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평민들이 귀족들로부터 참정권을 얻어내는 과정이 귀족 신분과 평민 신분 간의 이 대립이라고 해서 이 과정을 신분투쟁이라고도 해요. 신분투쟁.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신분투쟁이라고 해요. 신분투쟁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제가 12리호라고 약자를 적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평민들이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이 참정권을 얻어내는 과정을 신분투쟁이라고 했죠. 자, 요 필기의 시작은 여기가 아닌 이쪽으로 좀 옮겨올게요. 자, 그럼 평민들이 어떻게 이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이 참정권을 얻어냈냐면, 우리 지금 현대의 기준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우리 어떤 기업에서 기업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이 회장이나 사장,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진들로부터 월급을 올려달라, 뭐 어떤 복지 혜택을 늘려달라 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흔히 이런 형태의 시위를 벌이죠. 우리 뭐라고 하죠? 네, 파업이라고 하죠. 파업이라는 게 뜻이 무엇이냐면 파업의 업자가 일업자예요. 파자는 그만둔다는 뜻이고 일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는 그 시위 형태를 파업이라고 하는데, 파업을 하게 된다면 기업이 운영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 당연히 기업의 임원진들이 대개는 이런 파업 행위를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파업의 형태가 현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로마의 민주정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어떻게? 이 평민들이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참정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로마 내에 아주 성스러운 산이 있었다고 해요. 성스러운 산. 그걸 이제 성산이라 불러요. 그래서 로마의 평민들이 귀족들로부터 참정권을 달라고 하니까 귀족들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로마의 평민들이 참정권을 얻어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그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성스러운 산으로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평민들만. 그리고 귀족들에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너희들 귀족이 가지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그 참정권, 우리 평민에게도 주지 않으면 우리 로마를 위해서 살지 않을 거야. 우리 평민들 전부 다 이 로마를 떠날 거야. 이렇게 약간 좀 협박을 했다는 거죠. 일종의 지금 현대의 노동자들이 일으키고 있는 시위의 형태인 파업 형태를 로마의 평민들도 시행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 평민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로마의 귀족은 더 이상 귀족이 아니죠. 평민들이 있었을 때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귀족이 있는 것 뿐이지 어떻게 평민도 없이 귀족이 있을 수 있겠어요. 결국에 이 로마의 평민들의 파업, 이 투쟁은 성공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그 참정권을 이 로마 평민들이 조금씩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 로마인들은 법으로 만들어서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자, 다시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로마의 평민들이 귀족들로부터 이 참정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아주 성스러운 산이 있었다고 해요. 그 성산으로 모두 철수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권리를 얻을 때까지 파업이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성공하게 되고
이때 평민들이 원로원 집정관 민회 자체가 전부 다 귀족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죠. 특히 이 민회는 귀족도 있었고 자유로운 평민도 있었지만 귀족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귀족 중심의 정치를 타파하고 평민 중심의 정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철수투쟁, 신분투쟁, 파업이라는 행위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평민들로만 구성된 평민회를 창설하게 돼요. 평민들로만 구성된 평민회를 창설하고 이 평민회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호민관이라고 하는 직위를 하나 만들어내게 돼요. 호민관이 뜻이 뭐냐면 보호할 호자, 시민민자, 우리 자유로운 평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호민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이 뭐냐면 이 로마의 공화정은 모든 법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될 때는 이 원로원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원로원의 결정. 사실상 원로원이 로마 정치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이 원로원을 귀족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죠. 그에 대항하고 있는 기구로서 평민회라는 걸 만들었고 원로원의 우두머리가 집정관이라면 평민의 우두머리 격인 이 호민관을 만들어서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게끔 만든 주기가 호민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평민들이 평민회와 호민관 주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되고 평민들도 본격적으로 이 귀족들에 대항해서 이 참정권을 얻어가는 거죠. 그 과정을 어떻게? 법으로서 표시했다는 거예요. 법으로서. 그 모든 방법은 로마 평민들이 파업이라는 신분투쟁, 철수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상당히 놀라울 부분이죠. 그죠? 정말 이 과거에 이런 집단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꾀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법이 만들어졌냐면 먼저 이 신분투쟁의 첫 번째 법이 12표법이라는 거예요. 12표법. 이 12표법은 어떤 이제 구리 동판에다가 12가지의 상황에 대한 이 법을 적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 더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법을 성문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을 성문화시켰다. 이 성문화라는 게 뭐냐면 성자가 이룰 성자, 문은 글자 문자예요. 글자로 이루게 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게 뭔 소리지? 글자로 이루게 했다? 우리 당연히 모든 것은 글자로 기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과거 시대 기준에서 생각해야 돼요. 지금이라면 모든 것은 법이라는 형태로 글자라는 모습을 띄워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고 그 기록에 의해서 모든 게 처리가 되죠. 근데 초창기 로마 공화정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원로원들이 야, 너희들 뭐 법에 대해서 뭐 알아? 야, 우리 귀족들은 그 선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로마 정치의 핵심 관료들이었어. 그래서 로마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 우리는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다 공부를 해왔단 말이야. 너희 무지한 평민들과는 달라.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었을 때는 우리 과거의 로마에도 이런 식으로 했었어. 라고 마치 어디서 내가 들었던 것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면서 또 그것을 우기면서 그런 식으로 로마의 정치가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관습법이란 이름으로 원래 그렇게 해왔어 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귀족들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특수한 어떤 상황을 그냥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2표법이라고 성문화, 글자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야,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이렇게 해결하도록 해 라고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 법으로 만들어 라고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로마를 운영할 수 있었다면
로마의 법이 12포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문화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로마의 귀족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어떤 법을 뭐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평민들이 더 이상 귀족들이 마음대로 이 로마를 운영하던 것을 방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지했다는 거. 그것이 바로 12표법이에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 무슨 법을 만드냐면 리키니우스 법이라고 만들어요. 리키니우스 법. 이 리키니우스 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로마 정치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집정관이라고 했죠. 이 콘술이라고 불리는 두 명의 집정관이 우리 지금으로 친다면 대통령, 일본으로 친다면 총리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임기 1년에 두 명이 사실상 로마의 모든 권력을 잠시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전부 다 귀족 출신이었어요. 귀족 출신인데 이 리키니우스 법을 통해 가지고 집정관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거 좀 지워볼게요. 집정관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평민회에서 선출하게끔 했어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로마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집정관을 평민회에서 한 명, 그리고 귀족 중에서 한 명 이렇게 뽑다 보면 당연히 평민회를 대표하는 이 권력자가 한 명 생기는 거죠. 귀족들의 권력이 이제 두동강 난 거예요. 평민들도 귀족만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호르텐시우스 법. 호르텐시우스 법이라고 있어요. 결국 이 호르텐시우스 법을 통해 가서 요 위에 내용 좀 지워볼게요. 죄송합니다. 호르텐시우스 법을 통해 가지고는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됐냐면 이제는 평민회의 결정이 곧 로마의 법으로서 작용하게끔 만든 법이 호르텐시우스 법이에요. 그 이전에는 어떠한 것을 법으로 만들 때는 어떠한 것을 뭐 규칙으로 제정할 때는 전부 다 원로원의 결정이 있었어야 돼요. 만약에 원로원이 어떤 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어떠한 사항은 법으로 만들 수 없었는데 이 호르텐시우스 법을 통해서 평민회가 입법권을 보유하게 된 조치가 바로 이 호르텐시우스 법입니다. 즉 지금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드디어 평민회가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로마 정치의 핵심에 귀족이 아닌 평민들도 대거 참여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 평민들이 자유로운 의견도 내고 사고도 내면서 로마가 정말 다양한 민주정치의 다양한 생각이 자유롭게 어우러진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평민들이 참정권을 얻어내는 과정이 바로 어떤 과정과 맞물리게 되냐면 이 12포법과 리키니우스 법, 호르텐시우스 법으로 평민들이 참정권을 얻어내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과 맞물리게 되냐면 바로 로마가 272년에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과 맞물리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보면 이제 귀족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이 된다면 평민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그 로마라는 나라는 귀족만을 위한 나라라고 어찌 보면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평민들이 불만을 여전히 가지게 되고 반란이 일어나든 아니면 평민들이 전부 다 떠나든 로마는 발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로마라는 나라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하고 그리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보면 단순히 로마가 국방력이 강해서 군사력이 강해서 전쟁을 잘해서 이 과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귀족이 독점하고 있던 정치적 권한을 평민들에게 적절하게 배분이 되면서 이때 참정권을 얻었던 평민들도 이제 로마는 귀족들만의 나라가 아니야. 로마는 나의 나라기도 해. 이런 로마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이 절로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로마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을 잔뜩 갖춘 이런 로마의 평민들이 로마를 위한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탈리아 중부의 조그마한 소도시에 불과했던 이 로마가 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바로 12포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이 법이 제정되고 평민들이 참정권을 얻어가는 과정이 곧 로마가 성장하고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하는 과정과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가 조그마한 도시국가에서 이제 이탈리아 전체를 아우르게 되는 거대한 왕조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의 성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게 되죠. 자,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